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어제 2번 깼어요. 원래 안 깨는데 이게 오늘 감기가 있다 보니까 긴장을 했나 봐요. 근데 1번까지는 정상이에요. 사람이 완벽하게 잘 수는 없거든요. 근데 2번 이상 깨는 게 반복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면 장애가 있을 거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3분의 1을 자잖아요. 맞아요. 사는 동안에 네. 24시간에 한 8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서 뭐 했죠? 공부를 했어요. 뭐 S대도 보내야 되고, 뭐 Y대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좋은 데 취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도 놀죠. 밤을 새면서. 그래서 잠을 줄이면 시간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면의학이 발전되고 보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덜 자면은 심장과 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가 살기 위한 하루 중에 딱 그 8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면의학, 수면 이꼴 심장과 뇌가 사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심장과 뇌가 쉬느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처음에 딱 눕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그 1단계 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다 깨다 하다가 2단계 잠에 들어가면 안 들려요. 그때부터 자기가 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단계에 들어가면 깊은 잠이에요. 그걸 서파라고 그래요. 뇌파가 느려져요. 뇌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뇌만 쉬는 게 아니라 심장도 쉬어요. 맥박이 안정이 됩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하루 동안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활동도 하고 그 수면 단계, 서파, 깊은 잠을 자는 도중에는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잠을 자는 사람은 아침 혈압이 항상 안정이 돼 있죠. 근데 좋은 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아침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게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새 잠 못 자고 일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잠은 안 좋은 잠이고 서파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깊은 서파잠을 자면 모든 피로 물질이 풀어져요. 그리고 뇌가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쪼그라지면서 하수구가 열리면서 모든 피로 물질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빠져나가서 요즘 논문 보면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치매 단백질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 다 분해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정 뇌가 쉬는 게 깊은 잠이죠. 근데 깊은 잠은 전체 수면의 15%만 돼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1은 깊은 잠을 모르고 평생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2단계만 자도 난 잤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잤을 때 혈압, 당뇨, 심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인병이 생기고 내가 깊은 잠을 못 자면 내가 수면장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는 깊은 잠을 못 자고 나쁜 잠, 위험한 잠을 자는 그 습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본인의 잠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나쁜 습관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잘 때 코로 숨을 쉴까요? 입으로 숨을 쉴까요? 원래 코로 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코로 쉬면 코에서는 습도 조절이 돼요. 그리고 코에는 강력한 공기청정기인 코털이 있죠. 코털이요? 네. 코털이 가장 강력한 공기청정기라 다 거기서 걸러져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심장 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 쉬려면 코만 뚫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다 뚫려야 돼요. 코, 목젖, 혀, 기도, 폐, 횡격막, 뇌기능까지. 이게 전부 다가 뚫리고 박자가 맞고 생리적으로 완벽해야 코로 쉬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오늘 코가 막혔어요. 해박적으로요. 아니면 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폐가 움직이지 않으면 코로 못 쉬게 돼요. 꼭 코가 막혀서 코로 못 쉬는 게 아니라 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돼도 코로 못 쉬죠. 그리고 코로 못 쉬면 뭘로 쉬죠? 입으로 쉬어요. 입으로 쉬어요. 입으로 쉬거나 코랑 입이랑 같이 쉽니다. 그럼 공기 흐름이 뒤바뀌어요. 그 뒤바뀌어서 나는 소리가 코골이에요. 그러니까 코 고는 사람들 보면 입으로 쉬더라고요. 입으로 쉬거나 호흡이 불규칙한 거죠. 꼭 코가 나빠서 코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코를 곤다는 건 뭐예요? 공기 흐름이 뒤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기 흐름이 뒤바뀌면 산소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가죠. 그래서 자는 도중에 산소 공급이 심장에 안 가고 뇌에 안 가면 그게 무호흡이에요. 숨을 멈추는 것만 무호흡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코는 고는데 숨을 멈추는 게 없어서 좀 무호흡은 아니에요. 라고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코를 고는 사람들이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산소를 체크하고 심장과 뇌가 시간당 5번 부담이 되면 그걸 무호흡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코골이가 수면다운 검사를 하지 않으면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코골이하고 무호흡의 원인이 뭘까요? 아까 코, 목젖, 혀, 귀도, 폐 5군데가 열려야 정상적으로 호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코가 한쪽에 막히면 다른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히면은 코는 골지만 무호흡은 아니에요. 근데요, 선생님,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코골이가 심한데 코골이가 심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자면서 근데 갑자기 그냥 멈추는 소리가 나요. 그럼 저는 잠결에 어머 이 사람이 숨이 멎었나 이렇게 하고 맞아요. 한쪽에 이렇게 귀를 대보기도 하거든요. 그 그래서 무호흡인가요? 일단은 육안으로 관찰된 무호흡은 검사해보면 무호흡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엄청 많이 골아요. 네. 그런데 산소도 안 떨어지고 심장 뇌도 깨끗해요. 그건 단순 코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만 큰 소리만 거예요. 큰 거고 아직은 병적인 게 아닌 거죠. 근데 어떠신 분은 조용해요. 예. 그리고 왜냐면 무호흡이 심하면 조용해요. 숨을 쉬어야 코를 골잖아요. 그다음에 산소는 떨어지고 심장내는 부담이 크면 이 사람은 조용하지만 이 사람은 더 중한 무호흡증 환자죠. 그래서 코골이는 소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인이 코, 목젖, 혀, 귀도, 폐 중에 코하고 목젖은 숨이 멈추진 않죠. 이쪽 코 막히면 산소가 일로 들어오죠. 양쪽 코 막히면 뭘로 쉬어요? 강도가 코를 막는다고 죽나요? 아니죠. 그럼 강도가 어디를 졸리면 죽어요? 목을. 목이죠. 그래서 혀를 포함한 그 아래가 막힐 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혀 위쪽은 코를 고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무호흡 원인은 혀 아래쪽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코를 곤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코골이가 아니라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우리가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무호흡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혀가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혀는 서 있을 때는 열려 있어요. 근데 누우면 어떻게 되죠? 혀가 말리면서 혀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누워 있을 때도 이 사람은 혀에 탄력이 있어서 코, 목젖, 혀, 귀도, 폐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네. 폐 기능도 맞고 그러니까 왼쪽은 정상이고. 정상이죠. 그러니까 누워 있으나 앉아 있으나 기도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네. 호흡하기 편하죠. 근데 이분은 누웠을 때만 혀가 탄력이 없으면 쭉 내려앉아요. 그러면 혀가 왜 늘어져요, 선생님? 혀는 근육이니까 늘어지죠. 혀가 근육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늘어지고 원래 혀의 위치가 누우면 막힌 사람이 있어요. 혀의 위치는 12살 전에 결정이 납니다. 이 소화 코골이가 되게 중요해요. 어릴 때 웬만큼 결정이 나는 게 혀의 위치가 어릴 때 결정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웠을 때 혀가 막혀서 중간에 기도가 막히면 코로 입으로 쉬는 게 전부 다 막히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누워요. 살기 위해서. 신기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으로 눕잖아요. 옆으로 누워도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요. 더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엎드리는 사람들은 무호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럼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기도 눌려요. 눌리죠. 위험한 자세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애들 중에 옆으로 자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엎드려 자는 자세를 좋아하면 그 아이는 빨리 오셔야 돼요. 최소한 편도도 클 거예요. 아이고. 애들은 또 이제 편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는 자세하고 습관만 봐도 위험한 수면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예. 그럼 이제 혀가 이렇게 막혀서 무호흡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혀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뭐 잘라낼 수도 없고. 원래 수도 없죠. 어떻게 해요? 예, 그건 이제 빼고 설명드리고. 그러면 내 혀가 그럼 위험한 혀인지 아닌지 뭐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일단은 최대한 입을 벌리고 최대한 혀를 빼봐요. 그래서 혀가 날씬하고 앞으로 나온 사람은 저 목젖이 허언이 보여요. 그걸 1단계 혀라고 그래요. 그런데 혀가 좀 비대하고 뒤로 가 있는 사람은 목젖이 가려 있어요.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1단계는 혀가 목젖이 다 보이고 2단계는 목젖 끝만 살짝 가려져 있고 3단계는 50% 목젖이 가려져 있고 4단계는 아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 혀는 혀가 살이 살찐 건가요? 찌거나 뒤로 밀려 있거나. 아까 유전적으로 위치가 그런다 그랬죠? 혀도 그럼 혹시 살찐. 예. 몸이 살이 찌면 혀도 살이 혈이 찌나요? 쪄요. 네.
그리고 3단계, 4단계는 무호흡을 강력히 의심합니다. 근데 1단계, 2단계도 이게 잘 때는 또 쳐지는 걸 모르니까 1단계, 2단계지만 코를 많이 골거나 무호흡이 의심되면 오셔야겠지만 3단계, 4단계는 의학적으로 무호흡을 의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아니면 서로 봐주시면 내가 코를 고는데 어느 정도 혀의 위치가 있는지 위험한 현지 알 수가 있겠죠. 혹시나 3, 4단계시면 꼭 단계면은 병원을 찾는 것이 그쵸. 좋겠다는. 그 3, 4단계는 보험도 돼요. 3, 4단계부터. 선생님의 진단이 있다면? 예. 제가 봤을 때 사진을 찍어놓고 그다음에 3, 4단계뿐만 아니라 혈압, 당뇨, 심장이 안 좋아도 또 이제 보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혀를 자기가 보면 내 혀가 이제 위험한 현지,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말씀드릴 텐데 치료가 예전에는 우리 코골이 무호흡하면 수술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수술은 코하고 목조시인데 그거는 코골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혀를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혀를 자를 수도 있지만 나 코골아서 혀 잘랐어 이러신 분들 많지 않잖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리고 어느 정도 잘라야 되고 어느 정도 잘라야 후유증이 없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혀를 자르는 건 좀 위험하실 수 있죠. 그래서 부분 절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혀를 이렇게 고주파를 쥐어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절제하는 것도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위험한 수술에 속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수면학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단은 혀가 밀려서 무호흡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치료를 권장하는 게 양압기입니다. 양압기. 이 양압기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바람이 들어가면서 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양압기 네. 저기 동영상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누워 있을 때 정상 호흡이라면 지금 이렇게 혀가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누우면 아무래도. 그러면 누우면 이제 혀가 막혀서 이제 숨을 못 쉴 때 이런 호수랑 마스크가 있어서 공기를 넣어서 이 기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공기를 너무 세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뱉질 못해요. 너무 적게 넣으면 기도가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이 그 압력을 안경 도수처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양압기 쓰시는 분들 중에 이 압력을 안 맞추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뇌파랑 심장이랑 맞춰주는 게 저 의료진이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양압기를 끼고 주무셔라, 잠을 자라 그런 얘기인데 보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생겼어요. 그건 둘째치고 난 돈이 비쌀 것 같아요. 저는. 저 기계가. 비싸죠? 일단은 보험이 돼요. 2018년 7월 1일부터 아까 코를 고는 사람들 중에 혈압, 당뇨, 심장, 뇌혈관, 그다음에 혀 크기의 3단계 이상 수면 당원 검사가 보험이 되고요. 수면 검사를 해서 무호흡증이 5 이상 나오면 요 양압기도 국가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비용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거추장스럽게 생겼다고 네. 했는데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대고 자는 거죠. 그럼 바람이 들어와서 기도를 열어주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 끼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한데 우리가 안경을 끼더라도 눈이 잘 보이고 득이 많으니까 끼잖아요. 그렇죠. 이 양압기도 끼고 나서 상쾌하고 코골이 무호흡이 없어지고 자기가 느끼니까 좀 적응을 하면 이제 편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을 통해서 저 기계를 대여하는 예, 셈인가요? 국가에서 대여를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지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도 아까 잘 어울리시던데 혹시 쓰시나요? 저도 끼고 자요. 그러세요? 네. 네. 저희 아버님도 끼시고.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누우면 혀가 말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말려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미리 혀를 위치를 잡아주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코골이 무호흡이 이 12살 전에 혀 위치가 결정나기 때문에 어릴 때 얘 자는 습관을 잘 보시면 혹시 얘가 입을 벌리고 자진 않나? 옆으로 자진 않나? 엎드려 자진 않나?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빨리 규정을 해주면 이제 숙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러면 청소년기에도 숙면이 중요하잖아요. 예, 되게 중요하죠.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해도 됩니다. 소화부터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요 빨간색 이게 끊겨 있는 거 있죠. 저게 숨이 멈춘 거고요. 그다음에 양압기를 끼면 이제 호흡을 저희가 살리는 요 압력을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 맨 위에 초록색 있죠. 진한 게 뇌파가 깬 거예요. 무호흡이 있으면 뇌가 깨서 호흡을 다시 살려주거든요. 근데 호흡이 좋아지니까 뇌가 안 깨져. 그다음 맨 밑에 이렇게 선이 내려가 있는 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양압기를 끼니까 산소 포화도도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무호흡, 뇌파, 심장, 산소 이걸 정확히 맞춰주는 게 양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숙면을 할 수 있게끔 심장 뇌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끼고 주무시면은 효과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양압기를 안 끼면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서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점심 먹고의 피로감이 되게 그래서 낮잠을 이렇게 자는 충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무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숙면을 하니까 예 훨씬 내가 일단 기능이 좋아지니까 안 낄래 안 낄 수가 없죠. 예. 모양만 약간 인공호흡기처럼 생긴 거군요. 예, 예, 도움을 예. 많이 주네요. 예. 잠을 위험에 빠뜨리는 습관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골이가 다 똑같은 코골이가 아니다는 걸 그렇네요. 제대로 배웠습니다. 예, 두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 말씀드릴게요. 자는 도중에 이렇게 가만히 얌전히 자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심지어 잠꼬대도 하고 말도 하고 그냥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한 잠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자는 도중에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죠? 그렇죠. 이도 안 갈고 입은 가만히 있고 코로 쉬면서 가만히 자는 건데 특히 꿈을 꿀 때, 네. 꿈을 꿀 때는 우리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이 꿈 수면의 이름을 보면 렘 수면이라고 그래요. 렘수면. 그게 REM이 REM이죠. 영어로 Rapid Eye Movement, 즉 빠른 안구 운동잠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도중에 눈은 막 움직이는데 온몸이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과학자들이 이 잠은 렘 수면이라고 이름을 정하자. 그래서 이 잠은 동안에는 가만히 마비가 돼 있고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숨도요 멈춰서 횡격막으로만 쉬어요. 그래서 렘 수면일 때 무호흡도 심해집니다. 그럼 횡격막이 막 안 되면 뻐둥뻐둥 하잖아요. 네. 그럼 방광이 눌리면 소변 넣어요. 어. 원래 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나 소변을 안 내는데 이 렘수면에서 무호흡이 있거나 렘수면 장애 있는 사람들은 2시간 간격으로 렘수면일 때 소변도 많이 넣어요. 그리고 렘수면일 때는 아까 마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뇌에서 뇌관이라는 뇌 가운데에서 자는 도중에는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마비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면 꿈꾸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도 해요. 내용 보면 무슨 꿈인지 다 알아요. 막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죠, 꿈을. 그거를 꿈 행동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잠꼬대하고는 달라요. 1단계, 2단계에서 말하는 건 잠꼬대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3단계에서 말하는 건 목뇨병이거든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꿈꿀 때 꿈 내용대로 라이브로 움직이고 사람을 치는 거는 이미 뇌간에 어느 손상이 있다고 봐요. 그럼 뇌간에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낮 동안에 이렇게 정상적인 그 몸의 움직임을 전부 다 뇌간에서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뇌간이 더 망가지면 몸이 늦어지거나 굳어지는 파킨슨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꼬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쭉 의사들이 추적 관찰하니까 10년 안에 무려 60%가 파킨슨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도중에 잠꼬대가 많은 거는 무의식적으로 뇌가 뭔가가 아픈 거를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잠꼬대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새벽 3시 이후에 반복이 된다면 혹시 파킨슨으로 갈 수 있는 꿈행동 장애가 아닐까 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미리 검사하고 치료하면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습관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는 도중에는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해야 돼요. 네. 특히 다리가 불편하면 잠자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는 도중에는 모든 근육이 이완이 되고 다리가 편안하게 뇌에서 알아 조절을 해줘요. 그런데 해가 뜨고 돌아다닐 때 낮에는 편해요. 근데 깜깜하거나 자려고 누울 때는 다리가 불편한 병이 있어요. 어떻게 불편하냐면 표현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요. 차고 저리고 시리고 스물스물하고 전기 찌릿찌릿하고 주물러 줬으면 좋겠고 남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자고 다리 사이에 뭐 끼고 자고 안고 자고 네. 그다음에 답답하다고 내놓고 자고 그다음에 항상 양말 신고 자고 그러니까 뭔가가 다리가 불편한 시료를 보내요. 그거를 하지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다리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건 뇌에서 다리를 편안하게 조절해주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이 유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살다 보면 2차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뇌 안에 그 뇌간 쪽에 그 이렇게 허연 도파민이
이 뇌 철분이 전구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브랄 환자는 저렇게 없어요. 이 허연 게 없죠. 그래서 뇌 안에 있는 철분이 부족한 건데 이 철분을 덜 먹은 사람도 그럴 수 있죠. 다이어트 하려고 여자분들이. 네. 그다음에 많이 먹는데 위에서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흡수가 안 되는 경우는 술 먹으면 흡수 안 돼요. 커피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다음 감기약도, 일부 소화제도, 그다음에 항우울제도. 이런 것들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자기가 먹는 약이 철분 흡수가 방해되면서 다리가 불편하면 그 약물의 부작용은 2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신 분은 날씨에도 민감해요. 날씨가 해가 뜬 날은 편히 잘 자는데 다리가 편해서 날씨가 흐리거나 불편하면 다리가 불편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도 다리 불편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지 불안이라는 거는 전 인구의 한 15%가 갖고 있고 60세 이상의 30%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다리가 불편함을 밤에 느끼고 그로 인해서 많이 뒤척인다면 혹시 내가 하지 불안이 아닐까도 꼭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선생님 다리 쥐나는 거하고는 틀린가요? 똑같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 쥐가 잘 나거든요. 이 쥐가 잘 나는 것도 이게 근육이 이완이 아니라 수축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불안 환자들 중에 쥐가 나는 것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위험한 습관 3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자기 위한 또 중요한 좋은 습관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잠자는 규칙을 만들지 말라. 잠자는 규칙을 만들지 마라. 아니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라고. 아니 아까 김보아 씨도 저 난 11시, 11시. 이거 안 좋아요. 어떠신 분은 드라마 끝나면 들어가세요. 드라마 끝나면 난 자는 시간이야. 예. 정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드라마 끝나면 대변 들어가야지랑 똑같아요. 이 먹고 자고 배설은 그날 생리현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좀 늦게 잘 수도 있고 빨리 잘 수도 있고 햇빛을 많이 본 날도 있고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쓴 날도 있잖아요. 그럼 얘 생체 리듬에 맞춰서 내가 잠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거나 너무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에 못 잘 수도 있는 게 정상인데 얽매여가지고. 그 시간에 못 자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서 본인이 안달복달하면서 자꾸 잠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불면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잠 자는 거는 뇌한테 맡기셔야 돼요. 오늘 하루 못 잤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대변 안 늦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루 못 자면 억울해요. 아니 그 다음날 2배로 잘 자죠. 예.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저는 어느 날은 9시부터 졸리고 어느 날은 12시까지 안 졸린데 늘 10시 반에 자려고 애를 써왔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본인의 아침 방송이 있으시니까 네. 좀 빨리 자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자야 어떻게 해야 빨리 자는지. 네. 2번째의 답이 있어요. 네. 네. 두 번째 규칙. 아침 햇빛을 쬐라. 아침에 햇빛을 보고요. 15시간 뒤에 어둡게 하면 잠자는 호르몬이 나와요. 아침 햇볕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보는 거 말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흐려도 돼요. 2000룩스 이상의 빛이 들어오면 뇌가 깹니다. 인류가 원시인이 동굴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고 아침에 나오면 햇빛을 봤죠. 햇빛으로 뇌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불면증이 적어요. 근데 우리 주부님들은 애 뭐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막 그렇죠. 10시, 11시에 나가서 햇빛 보잖아요. 그러면 15시간 뒤면 몇 시예요? 새벽 1, 2시에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7시에 햇빛을 보면 10시에 더 잠이 오겠죠, 아침? 그리고 8시에 보면 뭐 12시죠. 그래서 일찍 잠에 들려면 일단은 일찍 나가서 햇빛 양을 늘리면 돼요. 그래요. 저는 네. 6시에 걸어서 출근하기 때문에 평일엔 햇빛을 일찍 보는데 주말에도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해요. 근데 햇빛을 안 봐서 그런지 토요일, 일요일은 12시까지 잠이 안 오거든요. 이런 이치겠군요. 네. 그래서 햇빛은 쨍쨍 이렇게 찌는 햇빛이 아니에요. 흐려도 돼요. 비하고 눈이 오지 않으면 되고요. 뛰면 안 돼요. 걷는 것까지 내가 앉아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좀 그러니까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산책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침 햇빛을 일찍 맞이하고 그다음에 밤에 너무 자려는 규칙을 만들지 말고 만약에 오늘 잠이 안 오면 아침에 내가 햇빛을 덜 받나 보구나. 내일은 더 일찍 봐야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습관이 되면서도 네. 숙면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네요. 엄마 아침밥. 아유, 엄마 햇빛 쏘러 가야 된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진규 선생님께 큰 네, 박수. 감사합니다.